경의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남조선 보수패당 자유한국당의 극악무도한 망발과 폐악질을 준엄하게 꾸짖으시었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밀려나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자들이 입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똥이라고 말씀하시며 학문으로 변을 내보내지 못해 입으로 역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하시었다. 자유로운 김용민 동지께서는 몹쓸 인간들의 장 건강까지 친히 염려하시며 이들에게 비타민 엔젤스 나눔 유산균 구입을 허락하시었다. 세계 1위 유산균 회사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의 완제품 캡슐을 그대로 담아 인민의 장 건강과 최변의 병진 노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비타민 엔젤스 나눔 유산균, 한 병을 판매하면 한 병을 기부하는 서울시 사회적 기업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유산균. 구매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 특검 추경 5월 18일 처리. 국민일보 지방선거 출마자 4명 사직서 통과, 드루킹 특검 추경안 5월 18일 동시 처리, 이런 제목입니다. 여야가 드루킹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하면서 파행을 이어가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1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북한 대동강의 기적 출발선에 서다. 세계일보 더 빨리 통 크게 미국 북한 비핵화 양면 작전. 서울신문 미국 북한 핵무기 테네시에 보관 비핵화 속도전. 중앙일보 볼턴 북한 핵무기 미국 테네시로 가져갈 것,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볼턴 보좌관은 조선의 핵무기를 피하기에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크리지는 리비아 핵 협상에 따라서 리비아의 핵무기 관련 장비를 보관한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동시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 수준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조선의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조선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선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빅딜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 충돌 피해 월요일, 이런 제목입니다.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의 시위가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하면서 최소 4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숨지고 1,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탈원전 쇼크, 한전 또 1,200억대 적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친원전 진영을 대변하는 조선일보가 한국전력의 적자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한국전력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값싼 원자력 발전 대신 비싼 액화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면서 발전 비용이 2조 원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로 한 점이나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의 의도가 빤히 보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가 있는데요. 이 경찰 간부가 혼외자로 지목된 어린이의 사진을 찍겠다며 여성 경찰관 지원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소환한 김모 총경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을 뒷조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경찰지구대에서 최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관련 정보를 조회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 총경의 또 다른 사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13년 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을 지낸 이자하 씨가 자서전을 통해 청와대가 사찰활동 지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자하 씨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찾아와서 학교 관련 업무를 하는 여성 경찰관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이자하 씨로부터 이 행정관이 김 총경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SBS 보도였습니다. 경찰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무사가 댓글 공작 조직을 운영하는데 당시 배득식 사령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댓글 공작 조직 스파르타를 2011년 만들어 2013년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스파르타는 특정 정치인과 후보를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배득식 전 사령관이 기무사의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에 공작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온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임명된 배득식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에도 한동안 사령관 자리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배득식 전 사령관을 소환해 댓글 공작 활동을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MBC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감리위원회 임시회의를 열 계획인데요. 금융위원회가 민간위원 1명을 이번 감리심의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감리위원은 자신의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회피 신청을 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결과 해당 감리위원을 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 양측의 신경전이 감리위원회 시작 전부터 거세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재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감리위원 명단은 로비 및 압력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뉴스원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장 현장 피해자 외에도 하청업체 직원과 수행원들이 진술했는데요. 이명희 씨의 수행기사로 일해왔던 전직 운전기사는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운전을 못한다며 욕설을 하고 뒤를 돌아보라고 해 고개를 돌리니 침을 뱉었다고 말했습니다. 뒤통수에 신발을 던지기도 하고 이명희 씨의 폭행에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명희 씨를 상습 폭행 혐의를 적용해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최근 역외탈세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작정한 듯 역외탈세를 반사회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조사단 설치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기사 소개는 KBS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단속을 벌인 결과 포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사이에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휘발성 총유기화합물 농도를 분석한 결과 단속 직후 휘발성 총유기화합물의 56%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전국의 대기오염 배출 시설로 등록된 사업장 수는 약 6만 개입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 측정기가 달린 대형 사업장은 5,5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영세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부터 간이 측정기를 영세 사업장에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또는 보험 설계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인정돼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왔는데요. 특수 고용 노동자는 위장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 연구보고서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 특고 노동자들은 자발적 보호수단이 미약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자 성격이 강해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을 포함해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노동기본급 보장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신문 보도 소개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주유소처럼 취약업종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은 8%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70%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건물관리업체는 약 9%가 최저임금을 어겼습니다. 임금 외에 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전체 10곳 가운데 6곳에 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단식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사건이 가해자 김모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여야가 한 달 넘게 이어진 국회 파행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드루킹 특검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는데요. 민주당이 특검 법안 수용의 뜻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서자 야당도 추경안 처리를 약속하며 극적인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여야 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퇴하지 말라고 우리 국회가 저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 법안과 그리고 경제 법안들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의 모든 사항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소개는 서울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왕파리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드루킹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동일시하는 주장에 대해 파리도 새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이에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일요일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번에는 드루킹을 파리로 비유를 하길래 파리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 된 사람은 왕파리냐? 아니, 드루킹을 여당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파리에 비유를 했다. 파리. 플라이. 불란스 파리가 아니고 그냥 파리.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그날 오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러면 드루킹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 된 사람은 왕파리냐? 그러니까 그걸 내 페이스북에 써버려서 왕파리로 쓰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내가 파리 대왕이냐 그랬어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한 50대 남성을 5.18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남성은 황당해하며 지만원 씨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만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진 속에서 50대 남성 홍 씨는 조선의 인민군 대자 리선건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이에 홍 씨는 나는 1980년 5월 대학교 2학년이었고 시민군 특수기동대였다. 황당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홍 씨는 현재 5.18 재단 측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지만원 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노컷뉴스 보도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주에 북한군이 투입돼 폭동을 선동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한군 투입서를 공식 석상에서 처음 거론한 인물은 바로 전두환 씨였습니다. SBS가 미국 국무부의 비밀 문건을 분석했는데 북한군 투입사를 제기한 인물이 전두환 씨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1980년 6월 4일 전두환 씨는 주한 미 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때 광주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전두환 씨는 20여 명의 신원미상 시신이 발견됐는데 모두 북한의 침투연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답한 걸로 보고됐습니다. 또한 전두환 씨는 5.18 책임은 김대중에게 있으며 그를 기소해서 이걸 입증하겠다고 강조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로 확인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 비밀 문건에도 5.18은 공산주의가 배후에 있지도 않았고 북한군 투입 사실도 없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BS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광주 학살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가? 지난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씨가 국회에 나와 광주 학살에 대해 증언하는데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겸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대통을 통해 가달된 것으로 자위권, 즉 정당한 진압이었다는 주장. 그 주장에 당시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는데
그리고 30년이 지난 시점. 5월 14일 SBS 파뉴스. 전두환 씨는 80년 5월 당시 자신은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계엄군의 진압작전이나 발포명령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군은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중앙 정보원장이 아무리 세도 저 작전을 절대 안 움직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예요. 지난해 낸 회고록에서도 80년 5월 27일 최종 진압작전은 이틀 전인 25일 작전이 결정되고 난 뒤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SBS가 확인한 5.18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 전문은 최종 진압작전의 책임자로 전두환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 5월 26일 오전 7시 머스키 국무장관이 전파한 한국 상황 보고서입니다. 전두환 장군이 상황을 끝내기 위한 광주 진입에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27일 0시부터 계엄군 투입을 한다고 알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 전두환 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자신이 했던 역사적 책임, 사법적 심판을 피하기 위한 거짓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네, 97년 대법원이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최종 진압작전 결정에 대한 내란 목적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든 근거가 전 씨가 진압작전 이틀 전에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회의에 참여했던 신군부 인사들이 최종 진압작전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분명히 결정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게 누군지는 밝혀지지 못했고 당연히 사법적인 책임도 정당하게 지우진 못했습니다. 이 전 씨는 이후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에는 자신이 참여했던 회의는 최종 진압작전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여서 자기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최종 진압작전을 전두환 씨가 결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작전이 수행이 됐다는 이 국무부 문건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 MBC는 이미 전두환 씨가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폭도들이 몰려온다 해서 시급히 진압하라. 그 명령을 총괄해서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전 씨가 내가 내렸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진압을 하라. 시급히 하라 해가지고 명령을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그 명령이야 내가 내렸지 그 얘기 합니다. 최근 전 씨가 회고록에서 자신은 5.18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없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 내용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영화 1987에서 하정우가 맡았던 검사 역할의 실제 주인공 최환천 5.18 특별수사본부장. 제 생각에 이 4.19 이후에 발포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형당한 분이 있죠. 그걸 생각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도 발포 명령자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가 않다. 광주 어머니는 발포 명령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 2016년 5.18 행사 당시 광주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발포 명령한 사람을 데려다가 처벌도 하고 진상규명도 하고 우리가 그래야 5.18 문제가 끝나지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가정의 달 더 줄게 이벤트 5월 18일까지 장사랑닷컴에서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평생 동안 피부 건강 모발이 꿈이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특허 성분 뿌리 깊은 샴푸와 비누의 놀라운 효능에 감격하시며 대통령 표창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여하시고 널리 보급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옥에 가시고 괜히 저희 샴푸와 비누까지 오해를 받아 똥값이 되고. 그러나 전 국민의 동안 피부와 건강 모발을 평생 지켜드리기 위해 반값에다가 탈모 브러쉬까지 증정하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판매 중이오니 1566-7871 뿌리 깊은 샴푸, 뿌리 깊은 비누를 찾아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군요. 마치 젤리 모양으로 된 액상 캡슐. 네, 본황칠 이노큐. 이걸 우유에 타서 주무시기 전에 드셔보세요. 5월 한 달 동안 본황칠 이노큐 한 박스를 적립금을 즉시 적용할 때 54,900원에서 더욱 할인된 5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산 황칠나무로 만든 본황칠 이노큐. 구매 방법은 김용민닷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나와 있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난리법석이 났었죠.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정확히 이제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장이 시도하고 있는 지방자치선거로 인해서 사직서를 낸 4명에 대해서 사퇴를 처리하고 보궐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4명의 사퇴 내용을 알리는 것을 보내는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그것만 하겠다, 원포인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전원과 보좌진까지 동원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틀어막는 불상사가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막아섰는데 만약에 다른 국회의원이 들어가려고 할 때 막으면 이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막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폭력을 사용해서 막는 경우는 뭐 무조건 걸리고요. 징역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수의 위력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는 위반이 되는 사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때리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아도 문을 틀어 막고 앉아서 있는 행위 자체가 선진화법의 위반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쏠렸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의총을 마치고 올라가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본회의장 앞에 가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3개 정도 있거든요. 예. 정문을 놔둔 채로 옆문으로 그냥 다 쭉 걸어서 입장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구호를 외칠 뿐 그것을 저지하지 않아서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사퇴안 처리마저도 사실상 거부를 했단 말이죠. 아니 이것마저 거부하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뭐 자유한국당이 그렇다 치더라도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의 따까리다, 이중대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광역 단위에선 대구, 경북 정도를 겨우겨우 노려보고 있는 수준이고요. 바른미래당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위 자리도 못 지킬 상황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뭐 기사를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직접 영입한 영입 1호가 탈당을 하고 인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노원을에는 안철수가 영입했던 강현재 변호사가 또 자유한국당 몫으로 출마를 하고 뭐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지금 선거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서 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사람들은 보면서 아니 그래도 중도표를 노리려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극보수의 경쟁을 하지라는 의문들을 가지실 텐데요. 예. 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다져야 하는 것은 코어. 이명박근혜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15%의 마음을 누가 얻을 것인가의 경쟁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그 4명의 사퇴한 처리는 매우 합리적인 주장이니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하고 서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들어간 게 된 것이고요. 예. 그 결과 중도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예. 지금의 중도층이나 결정을 못한 층들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잘 나간 사람 찍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민주당으로 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광역에서는 못 이겨도 소소하게 경남이나 대구 경북에서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직도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내실 있게 챙기고 다음번 총선을 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조차도 챙겨가지 못하는 바른미래당을 이번에 멸망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거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자유한국당만큼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의원 3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1명에 대한 사퇴한 처리에도 반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의총을 열고 본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마무리가 지어지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극적으로 좀 타결이 돼서 결국은 국회 일정을 다시 소화하게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참. 어제 국회에 돌아가는 상황만 봐도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가 어떤지를 뭐 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벌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자기들을 동급으로 생각하거나 동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자치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음번에 내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유권자들의 분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만 지금 뭐 골몰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은 뭐 큰 변수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손쉽게 이긴 선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뭐 한 달 남았는데 벌써 이기는 선거다.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자만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정세라는 것. 정치는 누구나 당선이 되면 유권자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잘나서 당선이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사실 연예계도요.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인기 스타가 돼도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많은 지지를 통해서 여러 군데서 당선자를 낸 다음에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지방자치를 잘 해야 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자만하거나 또 경거망동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때 몸을 낮춰서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는 그 진정성, 그거 유지하지 않으면 2년 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해서 은닉시켜서 세금을 면탈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말 사이다입니다. 네, 그저께 조국 민정수석이 적폐의 소소한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에 또 대통령이 거기에 발맞춰서
아주 사이다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고 다른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거나 혹은 야당과의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고려해서 정치를 해왔던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직진인 거죠. 법을 어겼으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라는 말을 사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지위 고하를 왜 막론을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봐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 정치의 역사인데 문재인 대통령 그런 고려 전혀 없이 앞으로 쭉 직진하겠다는 선언을 한 점도 정말 전 박수를 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하나를 가지고 정치를 다 풀어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보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참 무슨 생각인지 한번 되묻고 싶고 이 남북관계를 잘 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거 외에도 적폐청산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모습에서 저는 정말 어떤 감격을 느끼고요. 그것이 바로 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는데 리얼미터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쪽에서 이번 선거에 참여하겠다라는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보통 지방자치선거는 집권 이후에는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보다는 야당 지지자들이 더 투표율이 높은 것이 기본적인 상례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놓고 보면 90%의 여론조사 참가자들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할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적폐청산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그런 점에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촛불 민심을 끝까지 받들고 이 나라의 산적한 여러 가지 적폐들을 해소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줬다는 점에서 정말 크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경기도지사 선거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형수를 향한 욕설, 이거는 심각하다. 선거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녹음을 최근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무슨 정치인이 자기의 정적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와서 파악하는지 일단 그 게으름에 깜짝 놀랐고요.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선거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그 개인의 불행한 가정사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거 소재로 늘어질 수밖에 없는 애잔한 마음도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도 워낙 차이가 나고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러서 질 땐 지더라도 의미를 남기고 져야 될 텐데요. 본인이 남 가정사 얘기할 형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지난 지방선거, 그러니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 그때 새누리당이 뭐 동네방네 이 형수 욕설을 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뭐 충분히 자유한국당은 그 파일의 실체를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이용하면서 처음 듣는 파일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여러모로 참 우습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 애잔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쟁점도 없고 워낙 또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선거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뭐 술수를 쓰기보다는 왜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2년 후에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정치의 끝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는 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 문자 12년 연속 1위.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일보가 요즘 또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도나 이런 것보다는 그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제를 한 자락 깔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의 조선일보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거 조선일보 노조위원장들하고는 다소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그랬었죠. 현재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이 박준동 기자인데 이 사람이 연차가 좀 많은 기자예요. 원래 이 조선일보는 노조도 순환보직처럼 이 기수별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거든요. 네. 근데 박준동 기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출마했을 때 그때는 좀 달랐던 게 박준동 위원장이 1994년에 입사 25년 차인데요. 2016년에 노조위원장 선거를 할 때 원래는 44기가 할 차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33기인 박준동 기자가 출마를 했고 44기들이 선배랑 싸우는 게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다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처음으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다시 박준동 위원장이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이때는 44기에서 송혜진 기자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순서는 44기가 해야 되는데 전에는 선배니까 싸우기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다 사퇴를 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노조에서 처음으로 경선이 이루어진 선거였어요. 그 경선 끝에 박준동 기자가 다시 한번 위원장에 당선이 됐고요. 예. 이 사람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웹툰 송곳을 보면 어디에서나 송곳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명대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청취자분들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조선일보 내부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송곳 같은 면이 있기는 한 사람입니다. 박준동 기자가. 네네. 예. 언론사 노조는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노동자로서의 조직체 역할을 하는 것을 좀 넘어서 공정보도에 대한 감시, 견제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직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노동조합의 의미와 가치와 위상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MBC나 KBS 같은 경우가 이제 파업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이 파업은 정당하다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공정보도가 기자라는 노동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동안 조선일보 노조에서는 보도감시 같은 기능이 없었었죠. 그런데 이 박준동 위원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조선일보가 다시 공보위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노조가요.
그 밖에도 뭐 인사평가, 뭐 상향평가제 뭐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기도 하고 다소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의외였던 것은 박중동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는 데 있었어요. 지난해 박중동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이 송년사를 냈었는데 거기에 한 대목을 요약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를 위해 일하면서도 자회사, 사내하청,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그분들과 우리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들에겐 동정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조선일보 노조가 대기업 기득권 노조를 좀 더 당당히 비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이 쓴 글이라고 하기엔 좀 당혹스러운 내용이죠. 그런데 변화된 시대에 이건 상식이죠. 이런 상식도 없다면 정말 조선일보는 쓰레기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제가 오늘 드릴 브리핑에 뒤에 갈수록 PD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가 묘하게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이 이런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을 좀 하시고요. 그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조선일보 노동조합 노부가 씨름으로써 알려지게 됐습니다. 노부 주장에 따르면요. 해고된 사람은 조판팀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조선일보의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아니 13년 동안 조선일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조판 작업을 했다. 뭐 다른 여타 조선일보 소속 노동자들하고 동일하게. 네네. 그러면 이거는 13년 동안 일했다면은 2년이 경과됐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정규직화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파견 근로자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일종의 도급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줬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년이 지나도 도급 업체에서 고용이 계속 이루어질 뿐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조선일보에서 이 사람을 해고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겼던 겁니다. 예. 이 직원이 왜 잘렸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이 노보에 따르면 이 직원의 고용주인 인력 파견업체 인터비즈 관리자가 조선일보 노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일보 본사 편집 담당 간부가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시켜서 잘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터비즈라는 회사는 노동자에게 퇴사를 종용을 했고 퇴사를 거부하면 이 대기 발령을 받아서 그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네가 버티던지 아니면은 3개월분의 급여를 받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사를 하던지 이렇게 택하라라고 종용을 했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해고의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 일인데요. 조선일보 노보는 해고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조판 팀원들의 업무량을 늘리고 근무 기강을 바로잡겠다면서 본사 편집 담당 간부들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여기에 이 노동자가 반론을 제기해서 소위 찍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의에서 조선일보의 편집 담당 간부들이 원청 간부들이 쉬는 날을 줄여라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해당 노동자가 곤란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판팀이 이제 야근을 하는데 야근을 하면 다음날 쉬는 사람들이 많고 휴일에 대체 근무가 많다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답니다. 예. 그래서 뭐 야근을 한두 시간 줄이면 다음날 안 쉬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 노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짓은 정규직 기자들의 야근 뒤 휴무를 대부분 없애면서 매일 야근이라는 근무 체제를 만들 때 썼던 방식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정규직 기자들의 인원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더욱더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판팀의 근무가 느슨해 보였을 수는 있지만 정규직과 급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휴일 수당이나 야근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우에 대해선 나몰라라 했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비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회사 방침에 반론을 펴던 이 조판팀 팀장들이 버티지 못하고 직위에서도 물러났고 여기에 또 빠기친 본사 간부들이 팀장을 포함해서 원래 5명을 자르려고 난리를 쳤는데
파견업체 관리자가 만류를 해서 결국 2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라는 게 조선일보 노조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만약 조선일보 간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위장 도급이자 불법 파견인 셈이죠.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간부들은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니까 노동자들의 신상에 대해 개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청에서 나와가지고 얘네들 잘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불법 파견에 해당되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조판팀의 업무를 이 노보에서 다른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판팀 대부분이 여성 직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사의 간부들이 회식에 오라고 추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심지어 이 오지 않으면 사유서까지 내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청업체 자체 회식을 했을 때 이렇게 뭐 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사유서를 받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조선일보 원청인 조선일보의 간부들이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회식까지 불렀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사람의 신상을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불법 도급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견이 맞다면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데 이 조선일보가 파견이면서 이 도급인 것처럼 위장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죠. 아울러서 여기에 더해서 이 조선일보 노조는 의혹을 하나 더 제기를 합니다. 이번 해고 사태의 이면에 최저임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정규직 기자들은 아주 배가 많이 부르지만 내부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요. 이 사람들의 월급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측이 그 임금으로 나가는 비용의 증액을 막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오래 일했던 사람들을 해고를 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거네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건 뭐 불법 파견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 노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사 간부들이 휴게 시간과 휴일 축소 명령 등 업무나 인사에 대해서 지휘 감독한 것은 불법 위장 도급의 근거가 된다.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해고를 본사 간부들이 압박했다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로 언론에 고발할 만한 사안이다.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는 물벼락 맞은 것만큼의 갑질이다. 권고사직 형식이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음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된다. 해고의 부당함은 둘째치고 본사 간부들이 주도한 점은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이고 뭐 한자 틀림없는 정론직필. 그 조선일보 본지에서는 볼 수 없는 정론직필을 노보에서 하고 있네요. 그것도 노보도 참 오래간만에 하는 정론직필 아닙니까? 네, 맞아요. 항상 제가 예전에 조선일보를 뭐 한두 번 정도 출입을 했을 때 그때 가서 노보를 보면 항상 월급 얘기밖에 없었어요.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얘기하는 조선일보 노조가 된 거죠. 그러면서 대기업 노조를 비판하려면 우리부터 약자와 연대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조선일보 노조는 본사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좀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 하지만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노보를 주도한 박중동 위원장은 좀 송곳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후에 조선일보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이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송곳 같은 사람인지 그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이 노보가 공개된 후에요. 편집부에 소속된 일부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사람들이 사내에 글을 하나 씁니다. 노보는 개인 블로그가 아니다라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노보를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인데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해고는 조선일보에서 시킨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조선일보 노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의 조합원들이 이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노조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을 다루면서도 현 노조가 그동안 강조해온 노조 대의원들이나 공보위와 함께 고민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노조 사무국장조차 노보 제작 당일 오후에야 내용을 알고서는 말렸는데
조선 노조 최초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위원장이 강행했다는 얘기는 차마 믿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이 박중동 노조위원장하고 노조 사무국장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의 정규직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찰의 TV조선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고 비판을 해요. 예. 경찰이 황당한 이유로 TV조선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을 때 우리 노조는 어디에 있었느냐? TV조선 스크럼에서 우리 노조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죠. 이게 뭐 할 말이 없었는지 뭐 드루킹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뭐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너네 수습 기자가 절도를 한 사건임을 꼭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예. 솔직히 좀 툭 까놓고 수습이 보고도 없이 멋대로 남의 빈 사무실을 턴 게 맞는지 정말 데스크들이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는지 저는 그 사실이 도저히 좀 믿기지가 않기도 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대로 모처럼 조선일보 노부에서 조선일보 안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일부 조합원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이 조직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선일보 노조는 다시 11일 날 노보를 내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부서 위상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해고된 동료 입장에서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뭐 취재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그리고 노조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노보 발행을 막아서는 편집 담당 간부들의 반론도 추가해줬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보를 발행을 할 때 조선일보 편집국 간부들이 와가지고 막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해고 사태가 정말 일부 이 편집부 조합원들, 그 조선일보 일부 정규직들의 말대로 해고된 조판팀 사람들이 편집부의 근무 요청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쳐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해고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대기업 노조들이 이 기득권을 지킬 때마다 뭐 귀족 노조니 어쩌니 떠들어댔던 게 조선일보인데 예. 뭐 물론 뭐 대기업 노조들이 실제로 그랬다면 문제지만 뭐 사실 그럴 때마다 이 조선일보가 노조를 제대로 취재나 하고 그런 거를 썼는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설령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요. 이 모습들을 보면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너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좀 돌아보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노동관계 기사, 특히 그 노동자 입장에 서신 분들이 조선일보에서 뭔 정보를 얻으려 한다면은 거기서 정론을 접하려 한다면은 애당초 포기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년 동안 조선일보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되는 마당에서도 그 이야기가 왜 화제거리가 되느냐는 식으로 시비를 거는 이런 자들이 있는 집단의 신문을 왜 돈 주고 봅니까? 공짜로라도 읽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에서는 그걸 뭐 덮개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음식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하여간 무조건 멀리하고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다만 오늘의 운세만 보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진짜 어쨌건 13년 동안 일했으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냈을 텐데 이런 사람이 해고를 당하는 문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용가리 통뼈예요? 조선일보 기자들 그 13년 동안 일했다가 해고된 분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사람들 말이죠. 자기들 주장대로 자기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또 자기 광고주들이 주장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면 당신들은 온전할 것 같습니까? 그 13년차 노동자하고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슬리에 빠진 인간들 역지사지가 안 돼 기본적으로. 네, 정말 황당하죠. 네. 자, 이런 신문을 돈 주고 보는 것만큼 미련한 행위가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다만 박준동 위원장의 재발견 요거는 좀 하나 성과네요.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갈라파고스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노동권과 인권의 갈라파고스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했는데 그 박준동 기자도 제가 보기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래 가기 위해서 또 회절해가지고 사용자의 주구가 되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참 화딱지가 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박중동 기자가 지속적으로 승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뭐 이전부터 윗선 지시에 송곳처럼 뛰져나왔었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이 사람 혼자 그렇게 뭐 뛰어봤자 조선일보라는 조직이 바뀌는 거는 좀 요한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나중에 박준동 위원장한테 야, 전향할 기회를 줄게. 승진시켜 줄 테니까 입장을 좀 바꿔봐. 스탠스를 바꿔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하여간 오늘의 조선일보의 또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여러 버전의 노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유한국당 정권이 지우려고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던 이 노래. 한 번 못 부르게 하면 10번 불러야 할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윤민석 씨가 만든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BPI 시간 2회장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김모 씨 사연인데요. 큰아이 고3 때 먹였는데 몸이 덜 피곤하다고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막내아이 고3인데 많이 피곤해서 먹이려고 구매했어요. 큰아이 때처럼 효과가 짱이길. 그리고 또 다른 사연, 이분은 누구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당선돼서 고향이 충청도가 아니면서 충청도인 양 행세하는 모조품 2회장을 누르고 충청도의 상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누구야 이거? 아니 이름이 이 씨발 새끼 누가 누구한테 모조품이라고 해?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입니다. 이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다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볼까요? 입기 전 눈 감고 제자리 걸음한 다음 입고 난 다음 제자리 걸음했을 때 확실히 달라요. 게다가 입고 걸으면 자연적으로 일자걸음이 되네요. 그러니까 서울 구치소에 있는 각하 이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바디로직 입어보세요. 예? 닥치라고요? 꾀병이라고요? 바디로직 꾀병이 아닐 때 진짜 척추가 안 좋을 때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요인태입니다. 땅콩 껍질 벗겨서 한 6일 정도 상온에 두면은 이게 싹이 나오지. 이게 바로 새싹 땅콩인데 그 새싹 땅콩 자체에는 항산화 작용이 이루어져서 노화를 억제하는 레스베라트롤이 포도주보다 무려 23배 이상 높아서 혈액을 맑게 하고 고혈압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을 억제. 이런 새싹 땅콩차를 먹다 보니까 내가 회춘하지 않을 수 없겠지. 새싹 땅콩차, 회춘 촉진차. 야, 창거라,
너도 이거 마시고 20대 초반으로 돌아갔다면서. 돌아간 김에 이번엔 인기 배우가 되라.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com. 홍준표입니다. 나이 40 처먹은 사람한테 병원비 보장해준다. 네, 그런 사기는 용납치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40대 남성이면 월 10,000원, 10살이면 월 5,000원대로 가입해주는 실손보험이 나왔다고. 치아보험도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이라고. 이게 사실이겠어요? 뭐라고? 사실이라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면 된다고.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전화 받는다 했어요. 이거 거짓말이면은 내 단식합니다. 이게 만약 참말이면은 승태야, 네가 단식해라. 이 또 겐세이 놓는 인간들이 있으면 이건 우리 경상도에서 빨갱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봅니다. 레슬리 01님,
어제 이완배 기자 이야기 너무 좋았습니다.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정부라 남다른 애정을 갖는다. 이 설명에 매우 공감이 됐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바른말쟁이님, 국정원은 완전히 범죄 집단이었군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국정원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 망신을 시키는 존재. 뭐하러 세금을 들여서 운영합니까? 네,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